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인 300여 명을 불법 체류자라며 수갑채워 구금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며 잔류를 애걸하는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이라는 게 좋겠다며 단호히 거절했고 그 결과 트럼프가 직접 수갑 없는 호송까지 지시하는 굴욕을 당한 것이죠. 친트럼프 미국 언론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수장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은 우리 외교팀의 외교력이 빛나는 순간이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밀민세관단 속국 아이스 시설에 수용 중이던 한국인 300여 명이 드디어 현지 시간 10일 일석방됐습니다. 이들은 미동부 현지 시간 기준 오전 1시 20분부터 버스 탑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일 아이스 단속에 의해 체포된 지 7일 만입니다. 이들은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인 316명을 포함한 330명이 이날 오후 12시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한국으로 출발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날 오후 3시부터 석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전세기가 한국에 도착하는 것은 12일 오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인 300여 명을 불법 체류자로 몰아구금해놓고는 이제 와서 남아서 일해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가관이네요. 잡아놓을 때는 언제고 숙련된 인력이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며 잔류를 권유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수갑을 채우려던 미국이 갑자기 미국 인력을 교육 훈련시켜달라며 사정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황스럽다며 솔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져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쪽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화적 차이를 지적했는데 이는 미국의 이중잣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 결과는 그야말로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이라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미국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더 중요한 성과는 수갑 착용 없는 귀국과 항공기 국제 방문 시 불이익 금지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엄격한 호송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하라고 지시했다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번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정상 간 신뢰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이렇게 풀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관계가 이 사태 해결의 핵심 열쇠였다는 뜻이죠. 가장 웃긴 부분은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입니다. 불법 체류자라며 강제 단속해놓고는 숙련된 인력인이 남아서 일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은 정말 전형적인 트럼프식 행태입니다. $2 90센트.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갑자기 선심 쓰는 척하는 패턴 말이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이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까지 약속받아낸 건 보너스였죠. 한국 인구금 사태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지아주 서베나 현장에서는 무차별적인 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들은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마저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던 폭스뉴스가 한국인을 대거 구금한 이번 단속의 한미 관계를 뒤흔들었다고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단속이 해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500조 원 대 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이 이번 사태로 분노에 빠진 상황에서 친트럼프 매체조차 동맹 관계 이견열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압박에 나섰죠.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제조업 살리기와 이민 정책이 충돌한 결과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분노와 혼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민자인 권단체 대표는 우리 집과 자동차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문명사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이라니 이 정도면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죠. 반대 1명과 기권 1명은 누구였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실수로 잘못 눌렀나 싶을 정도입니다. 권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완전히 부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더 교묘하게 받았을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았나 봅니다.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권 의원 연출된 당당함이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며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는데 이는 정교한 정치적 예산이 깔린 퍼포먼스였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황에서 가결되기 뻔했으니까 밀고 결한 모습을 연출해 놓은 거죠. 마치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해서 스스로 찬성을 요청하는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민주당이 석에서 터져나온 쇼하고 인내에 헛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야유가 이 상황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건 국민의힘의 행태였습니다. 정치보복 야당 말살이라며 표결을 불참하고 권 의원 혼자 남겨두고 모두 퇴장했으니까요. 일동료 의원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당은 집단으로 도망가버린 셈입니다. 표결 불참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의원의 의견이 모인 것이어서 당론이라는 최수진 국진당 대변인의 설명도 웃깁니다. 동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서주는 게 아니라 단체로 뒤돌아서는 것이 당론이라니 정말 따뜻한 동료애가 느껴지네요. 권 의원이 이 총에서 내 생각 말고 편하게 표결하라고 말했다는 것도 결국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미리 숭고한 희생양 역할을 자처한 거죠.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나와 본관 앞 계단에서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느낌표 열기로 했다는 것도 상징적입니다. 동료의 위기는 신경도 안 쓰고 정치적 퍼포먼스에는 열심인 모습 말이죠. 결국 권성동이 당당한 연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치 자신의 선택인 것처럼 포장한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통일교돈 1억 원이라는 구체적 혐의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차라리 떠떠름하게 나가는 것보다 당당하게 나가는 편이 십칠났다고 판단한 거죠. 과연 법원에서도 이런 당당함이 통할지 지켜볼 일인데요. 이기훈 삼부토 권 부회장이 도주 과정이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기상천외 한 전국 일주 여행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시작해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펜션을 거쳐 다시 목포로 돌아가고 경남 하동까지 들렀다가 최종적으로 목포 감동빌라에서 덜미를 잡혔다뇨. 이 정도면 전국 관광지 홍보대사라도 시켜줘야 할 판입니다. 특히 그가 소지하고 있던 도주 장비들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휴대전화 5대, 데이터에 급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라니 3. 이쯤 되면 첩보영화에서 나볼 법한 수준의 준비성을 옷이 보여줍니다. 자신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3.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더욱 흥미로운 건 부산에서 한 번 휴대전화가 켜진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진술한 도주 경로에는 부산이 없다고 하니 누군가 고의로 수사당국을 교란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교한 위장 공작이 혼자서 가능했을까요?
특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소 8명이 이 부회장이 도주를 도왔다고 합니다. 차량 운전부터 도피자금 제공, 차명 부동산 계약까지 이는 단순한 개인적 우정이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 도움이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이 부회장이 무려 4개월간이나 도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수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된 한국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잠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수사당국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CCTV망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골목길까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도주는 며칠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4개월이나 버텼다니 이는 단순한 눈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가 택배를 수거하러 나온 순간 체포됐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노출되면서 잡힌 것인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런 흔적들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수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도주는 수사당국의 수사 방향이나 동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수사가 진행되는지, 어떤 지역이 안전한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이프 콜렉카니칸 케이칸 인성 닐려 아이키란 인커슨 이편이탈이 이 부회장이 삼부 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지분 이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도주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더 큰 의혹들을 숨기려는 조직적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삼부 토건주가가 윤석열 부부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맞물려 2달 만에 5배나 뛴 것도 우연일까요?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려면 이 부회장이 입에서 나올 진실이 관건입니다. 특검이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4개월간의 전국 일주 도주극이 과연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인지 그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그를 도운 8명의 정체와 과연 수사당국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뭐가 위헌이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이 재판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적 근거를 들어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성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반박하며 그야말로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기자가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듯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헌법의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헌법상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건 문제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준비된 답변이 아닌 즉석에서 나온 헌법 해석이었는데도 법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더 압권이었던 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상 정의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사법부가 마치 자신들만의 성역이냥 행동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견제구였죠. 질문한 기자는 아마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며 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을 텐데 오히려 헌법 강의를 들으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기자 참교육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하죠. 실제로 현실을 보면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기훈 같은 핵심 인물이 4개월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을 보며 말이죠. 특히 이기훈의 도주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 도움, 그리고 수사당국 내부 조력자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내란 세력의 신속한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들이 시간을 끌수록 증거인멸이나 추가적인 조직적 저항 가능성만 커지니까요. 여권 관계자가 법원의 일부 판사가 내란에 엮여 있기 때문에 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한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기존 사법부 시스템으로는 내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대통령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들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받은 건데 어느 날 전도됐다는 지적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사법부가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냥 행동하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죠.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발언은 삼권분립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법부만 의독주 역시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권성동이 아무리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소했어도 실제로는 며칠을 더 끌 수 있고 이기훈처럼 도주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마당에 내란 특별재판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은 사법부 이성역화의 정면으로 맞서면서도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수준 높은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준비되지 않은 기자의 질문에도 즉석에서 완벽한 반박을 해내며 대통령으로서 이 역량까지 보여준 일석이조의 성과였죠. 지금부터는 이번 기사에 대한 청중들의 생생한 반응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시선과 감정이 뒤섞이며 또 다른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이제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직접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외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법 체류자로 몰아서 강제로 잡아가더니 이제 와서는 남아서 일해달라고 사정하는 꼴이라니. 미국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걸 보니 결국 우리 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진짜 지도자의 자세 아닐까요?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 일하는 게 낫다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낸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미국 언론의 반응에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평소라면 트럼프를 두둔하던 폭스뉴스까지 이번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건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트럼프의 방식이 무리수였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와 동시에 자부심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잡혀가던 노동자들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일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니까요. 그들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는 결국 현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듭니다. 500조 원대 미국 투자를 약속했던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외교가 아무리 잘 풀려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안이 전해지는 건 막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막히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선심 쓰는 척하는 패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을 곤란한 위치에 몰아넣은 거죠. 솔직히 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협상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갑 없는 송환 약속, 향후 불이익 금지, 게다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논의까지 단순한 사건 수습이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이 이제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했을 장면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진 거죠. 특히 감동적인 건 조지아주 현장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들은 매일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범죄자가 아니다. 이 한마디는 수많은 이민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웃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했다는 부분에서 순간 코미디 한 편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는 수갑 채우던 사람이 갑자기 애원한다니 이게 정치의 민낯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외교의 자신감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필요하면 미국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주권 국가의 모습이니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라든가 권성동 의원 사건처럼 국내 정치의 혼란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이만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분명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자신감을 줍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갔다는 분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지지층을 모았지만 이렇게 동맹국을 자극하는 방식은 결국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제대로 배운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자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자동차도 공장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거니까요. 외교는 결국 힘과 원칙의 싸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원칙을 지켰고 그 결과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존엄, 노동자의 존엄, 국가의 존엄. 이 모든 것을 지켜낸 외교의 승리였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최소한 이번 사건 하나만큼은 한국이 세계 앞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 순간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장면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드러나는 건 단 하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진 거대한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나라로 살아갈 것인가? 청중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 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